자, 이제 소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운문하고 산문하고 나눠서 가고 있고요. 일주일에 3시간이니까 운문 1시간, 기본적으로 운문 1시간, 산문 1시간, 그리고 독서 1시간 이렇게 구분을 할 거야. 그런데 아무래도 독서보다는 운문이나 산문이 좀 더 시간이 더 걸려요. 산문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3분의 1로 쪼개서 1시간, 1시간, 1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시간은 좀 차이가 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서술상의 특징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출제 빈도 150%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산문이 2개 실리거든요.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하고. 그런데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요. 현대소설에서든 고전소설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상황에 따라서는 2문제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또는 서술상 특징 이렇게 직접 또 나와 있거나 또는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가보자고.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좀 구분을 해보면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전체 서술상의 특징. 일어나? 전체 서술상의 특징, 또 하나는 부분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어떤지 알겠죠? 부분이라고 말하면 뭐 A 부분 이게 따로 나와 있는 거야. 아니면 전체 윗글에 대한 설명, 윗글 전체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이 두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이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냐? 바로 시점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점 파악을 하는 게 둘 다 공통점이야. 시점 파악을 하고요. 근데 이제 부분 서술상의 특징은 시점 파악에다가 하나 더 해주는 게 좋아. 부분이란 얘기는요. 서술 대상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술 대상을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술 대상이라 함은 무엇 또는 누구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이니까 거기는 분명하게 서술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점 파악하고 나면 얘도 똑같아요. 한 다음에 선지에 대한 그 시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시점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기출해서 선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얘도 똑같이 3개년 정리하면 돼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점에 대한 이해는 어쨌든 이제 여기 파트에 대해 설명할 건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실전으로 넘어가니까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설명해 볼게요. 서희야, 시점에 몇 인칭하고 몇 인칭 있냐? 1인칭하고 3인칭이 있겠죠? 구분 기준은 뭐죠? 어떻게 나눕니까? 1인칭하고 3인칭하고는? 뭐 어떻게 나눠요? 1인칭하고 3인칭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구분을 하겠지. 뭐가 나와? 일단 첫 번째가 서술자의 위치입니다. 1인칭은 서술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고요. 3인칭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요. 첫 번째 기준하고 똑같아요. 말만 좀 다르게 해볼게요. 두 번째는 서술자가 누구냐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인칭의 서술자는 성경아 누구냐? 나. 작품 안에 등장하니까 나인 거야. 그러면 3인칭은 서술자가 누구라고? 엄밀하게 말하면 작가는 아니겠지만 통상적으로 작가라고 봐요. 그래서 3인칭 시점을 다른 말로 작가 시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1인칭하고 3인칭하고 구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인칭 주인공인지 관찰자일지는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수능에 1인칭 주인공이냐 관찰자냐고 묻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 짧은 부분만 가지고 1인칭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알 수 없어. 그리고 3인칭도 관찰자인지 전지적 작가인지 안 물어봐요. 그냥 수능에 실렸다 3인칭이다 그러면 다
전제적 작가 시점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그 다음, 요 시점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 텔링하고 쇼잉인데, 이제 성격 제시 방법이죠.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성격이나 심리 제시 방법. 역시 두 개죠? 직접 제시하고, 간접 제시가 있죠. 직접 제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텔링이라고 합니다. 텔링, 말하기. 간접 제시는 쇼잉, 보여주기죠. 말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민서야. 누가? 민서가 두 명이네. 김민서. 누가? 누가 말하고 누가 보여주는 거지? 작가가? 서술자가 작가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누가? 서술자가. 서술자가 말하는 거고 서술자가 보여주는 거야. 그럼 서술자가 말할 때는 뭘 어떻게 말하냐면 서술자의 직접 제시잖아요. 직접적인 서술을 통해서. 그러면 상도야 간접 제시라고 했잖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무엇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줄까? 서술자가 누구의 등장인물의 뭐와 뭐를 통해서 큰 따옴표에 있는 대화 그리고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거야. 행동을 통해 어떻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야. 이게 텔링과 쇼잉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텔링은 말하기니까 큰 따옴표가 아니야. 서술자가 직접 말로 해주는 거야. 의문은 진실한 논문입니다. 이렇게. 대화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건 간접 제시라고 보겠죠. 이렇게.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성격,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나와 있는 기출 선지 정리는 여기 있는 것도 역시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정리해 줄 거니까 너네 기출에서도 야, 선생님을 써먹으란 말이야. 선생님 평일에 한가해. 너네가 자꾸 날 안 써먹어서. 문제 풀다가, 상도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해. 해설지 봐도 이해가 잘 안 돼. 아니면 너무 복잡해 보여. 그러면 가져와. 평일에. 클리닉 할 때. 그럼 선생님이 다 해주잖아. 해줄 테니까 가져오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소설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쭉 봅시다. 이거는 지금 있는 내용 선생님이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거니까 그냥 쭉 보면 되고. 자, 소설.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 소설 어떻게 읽습니까? 일단 첫 번째, 인물 체크. 인물이 아니라, 인물 체크. 그 다음에, 끊어읽기. 일관적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정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중에 필요할 때 넘어와서 읽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 제발 좀 해.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더 잘하니까 니네보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동안 누가 나 1인칭이죠. 쳐다보고 수군거리기만 해도 엄마 나오죠. 엄마 이야기라고 지레 짐작했으며 남에게 그것을 눈치채기 싫어서 짐짓 고개를 숙여버리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남에게 관찰당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신을 뭐하는 방법을?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궁금하지? 누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먼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시킨다. 하나의 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진짜 나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른 나로 하여금 내 몸 밖에 나가 내 역할을 하게 한다. 내 몸 밖으로 나간 다른 나는 남들 앞에 노출되어 마치 나인 듯 행동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몸속에 남아서 몸 밖으로 나간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의 나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자 하는 나로 행동하게 하고 나머지 하나의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 나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나 자신이 바라보는 나로 분리된다. 이렇게 됐어요. 분리하는 방법이겠네. 그지? 그러면 밑줄은 둘 중에 하나겠죠? 일단 선생님 여기다 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요거. 근데 요거도 상관없어요. 같은 내용이니까.
둘 중에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물론 그 중에 진짜 나는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바라보는 나이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당하고 수모를 받은 것은 보여지는 나이므로 바라보는 진짜 나는 상처를 덜 받는다. 이렇게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킴으로써 나는 사람들에 노출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이것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음. 진짜의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것은 위선이나 가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꾸며 보이고 거짓을 행동하기 때문에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일은 나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자기라는 말을 알게 된 뒤부터 그런 의혹은 사라졌다. 나의 분리법은 위선이 아니라 자기였으므로. 자기는 위선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도덕한 일은 아니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이제 자기가 부도덕한 일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는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데 나는 아무런 꺼리낌도 빚진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라고 했으니까 이도 그냥 밑줄 해줄게요. 이 댐에서는 어른들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모는 군인인 이형렬과 펜팔을 하게 되고 할머니 눈을 피해 편지 전하는 일은 나에게 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미 요약된 거니까 더 이상 요약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그러나 일단 그 관문만 지나면 어려운 단어나 비유법 없이 평이한 문장이 쭉쭉 다열되므로 아주 읽기가 편하다는 것이 짧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편지의 장점이었다. 그가 뭔지 몰라요. 감추는 내용을 본다면 대강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했죠. 그의 편지의 내용을 감추려 본답니다. 나 이형렬은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구니? 그렇지. 그럼 이형렬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인물 체크할 때는 동일한 인물을 같이 연결해 주는 게 맞고요. 여기에 중략 줄거리 인물이 나와도 여기다는 한 번 더 다시 해주는 게 좋아요. 중략 줄거리는 그냥 중략 줄거리고 본문의 인물이 한 번 정도는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지? 편지의 내용이겠지? 이건 글의 흐름상 중요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여기에 편지 내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돼요. 빨리 읽어도 돼요. 그냥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빨리 읽는 거 잘하잖아.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뜸들이는 시간이 더 걸리죠. 나 이형렬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이아무개 씨의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나이는 22세, 대학에서 전공은 토목과. 누나는 시집을 갖고 형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의 회사에서 사회 경험을 쌓는 중이다. 장래 소망은 전공을 살려 토목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계속하여 교수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리타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며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부터는 아내와 함께 테니스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살 계획이다. 다룰 줄 아는 악기는 하모니카이고 취미는 오토바이 타기인데 애인을 뒷자리에 태우고 숲길을 쌩 달려보는 게 오랜 꿈이었지만 아직 애인이 없어서 그렇게 해보진 못했다. 그동안은 공부밖에 몰랐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여자를 사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옥 씨의 사진을 받아보고 라고 했으니까 영옥 씨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이 영옥 씨가 누구게? 이모죠. 그럼 이모 이렇게 연결해 보면 되겠죠. 영옥 씨의 사진을 받아보고 특히 눈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동안 영옥 씨의 편지를 받아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름답고 순수한 영옥 씨를 알게 된 것은 신의 은총이다 라고 했죠. 밑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그의 편지니까 이렇게만 합시다. 이모가 편지를 쓰는 시간은 대개 할머니 동그라미 한번 해쳐줄까 봐요. 할머니가 잠든 밤이었다. 할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오면 연속곡을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앉곤 했다. 하지만 초저녁잠이 많아서 그 좋아하는 연속곡을 언제나 끝까지 듣지 못하고 코를 고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귀로 듣기만 하면 되는 라디오인데 연속곡 시간에는 다른 일을 모두 패하고 꼭 그 앞에 바짝 앉아 굳이 라디오를 쳐다보면서 연속곡을 듣곤 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이야기가 그냥 지나쳐 버리기라도 한다는 듯이 라디오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자, 여기까지. 여기 무슨 내용이냐? 할머니가 어떻게 하니? 연속곡보다 일찍 잠드는 거지? 그냥 거기 밑줄. 이렇게.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 할머니 쪽을 쳐다보면 대개는 고운하게 잠이 들어 있기 일쑤였다. 내가 할머니를 흔들면서 할머니 들어보세요. 지금 드디어 그 딸이 엄마하고 만났어요. 지금요.
라고 연속극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면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잠이 들어버렸다는 데 무한한 할머니는 전혀 졸지 않았던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이 내며 나도 안다! 알아! 하고 눈꺼풀에 힘을 주지만 조금 있다 보면 어느새 또 푸푸하는 일정한 리듬의 숨소리를 내며 도로 잠들어 있었다. 자, 여기까지인데 굳이 밑줄 안 해도 되겠죠? 왜 안 해도 되겠니? 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지? 그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다음. 할머니의 초등학점이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이모는 마음껏 금지된 편지를 썼고 나는 그동안 이모가 우리 미장원에서 빌려온 썬데이 서울을 뒤적이고 있다가 이모가 맞춤법이나 표현에 대해 물어보면 자문관 역할을 해줄 수 있었다. 여기죠. 여기는 뭐래? 이렇게 할머니가 잠이 많아서 편지를 썼고 나는 자문관 역할을 해줄 수 있었다. 이모가 이영렬에게 보내는 편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영렬이 이모에게 보내는 편지와 사이좋은 대구를 이뤘다. 얘도 그냥 밑줄 할게요. 다. 자, 이 편지도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문제 풀 때는. 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필요하면 여기서 보니까. 얘도 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나 전용욱은 경찰 고위직에 있었던 전 아무개 씨의 일남 일녀 중 막내이다. 오빠는 현재 법대 3학년이고 어머니가 농업과 건축업에 종사한다. 가게집 새로운 일을 표현할 고상한 말을 찾던 이모는 직과 관계된 직업 중에서 이 말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6.25 때 순직하여서 국가유공자 집안이다. 나이는 21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 사실은 나도 처음 듣는 일이지만 이모가 원서를 낸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얼굴을 붉혀가며 주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위를 가리지 않기로 했다. 성격이 조용하여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이고 장래 소망은 현모양처. 남자친구는 전혀 없으며 기회는 많았지만 집안이 엄격하여 교제를 해보지 못했다.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좋아하는 꽃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지닌 물망초, 그리고 이상적인 남성형은 변함없이 나를 아껴주는 진실한 남성. 이렇게 편지 내용입니다. 뒤에 가볼게요. 그러나 이모의 편지가 언제까지 이런 입문 단계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의 편지는 점점 센티멘탈하게 변해갔다. 그러더니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이따금 눈에 띄고 애틋한 구절이 많아진다 싶을 무렵부터 더 이상 편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때부터 표현에 대한 자문도 구하지 않았고 그런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할 만큼 이영렬과의 관계가 발전한 것인지 맞춤법을 물어온 일도 거의 없어졌다. 이제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거 나오죠. 여기 이제 둘 사이가 깊어졌지? 그래서 편지를 보여주지 않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밑줄. 어디다 할 거냐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다음에 밑줄 긋을 때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편지를 전해주는 일은 여전히 내 소관이었으므로 나는 여전히 이모의 비밀을 혓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었다. 자, 읽고는 마지막은 정리해 줍시다. 자, 봐요. 자, 그리고 나서 앞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쭉 가봅시다. 나, 엄마 나오죠? 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감추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누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먼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시킵니다. 그때 나는 보여지는 나와 나 자신이 바라보는 나로 분리되죠. 이렇게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킴으로써 나는 사람의 눈에 노출되지 않고 나 자신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분리법은 위선이 아니라 자기였으므로 자기는 위선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도덕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는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데 나는 아무런 꺼리낌도 빚진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이모, 이영렬 할머니의 눈을 피해서 편지 전달한 일을 나에게 시키는 거죠. 읽기가 편하다는 것이 짧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편지의 장점이다.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대강 이러하다. 그의 편지 쫙 나옵니다. 할머니 나오죠. 하지만 초저녁잠이 많아서 그 좋아하는 연속극을 언제나 끝까지 듣지 못하고 코를 고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초저녁잠이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이모는 마음껏 금지된 편지를 썼고 나는 그동안 이모가 우리 미장원에서 빌려온 썬데이 서울을 뒤적이고 있다가 이모가 맞춤법이나 표현에 대해 물어오면 자문관 역할을 해줄 수 있었다. 이모가 이영렬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충 이런 식으로 이영렬이 이모에게 보낸 편지와 사이좋은 대구를 이루었다. 편지 내용 쫙 나오죠.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할 만큼의 이영렬과의 관계가 발전한 것인지 맞춤법을 물어온 일도 거의 없어졌다. 이제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도 편지를 전해주는 일은 여전히 내 소관이었으므로 나는 여전히 이모의 비밀을 혓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었다. 봐. 별 내용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나의 막 분리법 이런 거 나오잖아. 그게 중요한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설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는 소설이 모의고사에 실리는 순간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닌다고 했지. 왜? 전문이 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된 거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지금 서술상의 특징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서술상의 특징이냐, 부분 서술상의 특징이냐? A, B니까 부분으로 나눠졌지. 항상 부분이면 일단 서술자 찾아야 되겠죠? 이 서술자 누구죠? 이 작품에서? 나. 몇 인칭이야, 그러면? 1인칭. 1인칭이니까 1인칭이잖아? 그러면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1인칭이고 서술자는 나라는 것만 일단 알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A에서 A부터 볼게요. A. 서술 대상이 누굽니까? 서술 대상이 무엇입니까? 서술 대상이 뭐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편, 둘 다 A라고? 뒤에 건 B겠지, 그러면. 이형렬의 편지겠지, A가? 그럼 B는 누구니? B는 뭐니? 이형렬의 편지가 아니라 누구의 편지? 이모의 편지가 되겠죠? 이게 서술 대상을 먼저 보면 되잖아.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자, 가봅시다. A부터 가볼까요? A. A는 서술자가 편지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 거기를 이제 읽어봐도 돼요. 편지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니 A에서? 이형렬의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까? 본문을 봐야지. 의문을 제기해요? 아니지. 그냥 내용을 요약한 것 뿐이죠. X예요. X야. 3번. 서술자가 편지 내용에 논평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의 평가, 나의 그 편지에 대한 나의 평가가 A 부분에 나오니? 얘도 안 나오니 그냥 요약이죠? 얘도 틀렸어요. 편지 속에 숨겨진 비밀을 서술자가 하나씩 밝혀가는 방식입니까? 이거 추리하는 방식이거든. 이거 추리하고 있니? 아니지? 얘도 요약이지. 얘도 그냥 틀렸어요. A는 서술자가 과거에 본 편지의 내용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일단 A는 맞죠? A에다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러면 아닌 건, 답이 아닌 건 일단 2, 3, 4 아니고 A는 맞죠? 자, B 봅시다. B 가볼게요. B는 간추린 편지의 내용에 서술자가 알고 있는 관련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서술자는 누구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관련 내용을 덧붙인다, 거기다. 맞습니까? 예.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본문에? 가로 안에 표현되어 있지. 그래서 얘는 맞아요. 그러면 A와 달리라고 했는데 A에는 있어, 없어? 없으니까 A와 달리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다음 몇 번? 1번. B. 서술자가 현재 편지를 읽어가는 방식이니?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때 더 이상 편지를 보여주지 않았다지. 그지? 그 얘는 뭐야? 과거의 편지인 거야. 둘 다 과거에 본 편지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제껴주면서 다음 몇 번이 돼?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어요. 다음, 요 두 개 더 할 건데요. 현대소설 2개 더 한번 해볼 거야. 일단 요거, 촛불 밝힌 식탁, 요거 하고요. 아이고, 이게 안 들어갔네. 요거랑, 요거 말고, 요 뒤에 있는 거 있지? 뒤에 있는 거. 만무방. 요거 2개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지? 2개 한번 해볼 거야. 내가 풀어볼 거야. 2개. 한꺼번에 같이 풀어. 같이. 시간 선생님 넉넉하게 줄 테니까 같이 풀어. 대신, 만무방에서 선택지 한번 봐봐. 아이고. 일단 첫 번째, 여기서는 사파 형식의 키워드야. 일단 선생님 설명해 줄 거야. 사파 형식. 그 다음, 외향묘사. 나머지는 됐고요. 설명해 줄 거야. 이거 왜냐면 이 2개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그래서 2개 한꺼번에 하라는 거야. 촛불 밝힌 식탁, 역술행적 구성을 통해 인과관계 밝히는 거. 외향묘사 또 나오지.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야기 바깥의 서술자, 객관적인 태도. 그 다음에 개연성. 이거야. 일단 풀어봐. 풀어보고 나면 다시 설명해 줄게. 시간 2개니까 10분 줄게요. 10분. 알겠지? 자, 푸세요. 10분 줄 테니까 푸세요. 뭘부터 해야 되겠니? 인물 체크 줄거리 파악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 2개야. 만무방하고 촛불 밝힌 식당. 그 2개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 그 2개만 해.